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가 고파서 쿠키를 먹었다든지,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샀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그녀를 못 만난다든지 하는 상황들 말이죠. 이러한 논리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로는 대표적으로 because, as, since 등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났던 일이라고 쳐봅시다. 즉, 배가 고픈 게, 돈이 없는 게, 시간이 없는 게, 내가 쿠키를 먹거나 책을 못 샀거나 그녀를 못 만나는 실제 현실의 원인이라고 쳐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원인들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이 바뀐다면 말할 것도 없이 결과도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만약 돈이 없지 않았다면, 만약 시간이 없지 않았다면 그 결과 역시도 달라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거나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즉 원인이 되는 상황들을 반대로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 이 원인들은 가상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배가 안 고프다면, 만약 돈이 있었더라면, 만약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가상의 조건들은 기존에 우리 현실에서 벌어졌던 인과관계의 결과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게 되죠. 인과관계에서 조건과 결과라는 논리 구조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실제 상황 속의 원인은 만약 돈이 있었다면 이라는 가상의 조건으로 바뀌고, 책을 못 샀다라는 실제 상황 속의 결과는 책을 샀을 것이다 라는 가상의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가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저 이럴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추측하거나 소망하거나 아쉬워하는 것이죠. 확실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 역시도 가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국말로 이해한 현재까지의 과정을 영어로 그대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걸 이용해서 말이죠. 좀 전까지의 설명에 가정법이 생겨난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현실과는 반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거나 않았던 일과 상황을 말 그대로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있거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추측, 소망, 후회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절의 논리 관계가 조건절, 즉 if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일정한 시제 법칙으로 양념을 치고 정형화시킨 어법이 바로 가정법 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 영어의 가정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시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저 두 가지 외에도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등 몇 가지 더 있지만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질 뿐더러 이 두 개를 확실히 잡아놓으면 금방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따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죠. 그 외에 가정법을 응용한 다양한 관용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도 여기서는 뜻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은 뭐뭐 했으면 좋을 텐데 혹은 좋았을 텐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if only도 비슷합니다.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둘 다 소망이나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as if 또는 as though 같은 경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사실 가정법 문장의 구조 자체를 뜯어보면 별로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절과 절이 합쳐진 형태의 문장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절 중에서도 주절과 종속절의 조합,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종속절 중에서도 부사절, 그리고 또 그 부사절 중에서도 조건절, 즉 if절과의 조합입니다. 종속절이나 부사절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접속사 파트를 학습하실 때 정리를 하겠지만, 우선 요는 문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절에 if절을 가미한 형태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분석을 좀 해봅시다. 가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법이라는 글자에 주목을 좀 해봅시다. 가정문이 아니라 가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법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과 원칙을 이야기하죠. 즉, 예외 없이 지켜야 할 법칙과 공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정법을 학습하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기타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공부해 보신 학생이라면 지금 보시는 공식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읽어드립니다.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 과거형, 여기서 말하는 조동사 과거형은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동사 원형을 추가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은 if, 주어, 과거 완료, 즉 had pp, 거기에 주어, 조동사 과거, 그리고 현재 완료, have pp입니다. 어떤 책으로 어떤 수업으로 공부하시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르치는 사람 치고 이 공식을 언급하거나 기억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못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공식부터 들이대다 보면 거부감을 느끼거나 체득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강의를 듣다가도 이 공식을 목격하시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빡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교재가 이 공식을 먼저 내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가 귀찮거나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서 현대 영어의 어법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를 본격적으로 전공하고 업으로 삼을 생각이 아니고서야 그걸 굳이 아실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저 영문법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리 잡았구나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이해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속편합니다. 앞에서 가정법이 생겨난 이유와 그 용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남은 것은 이해보다는 암기와 체득의 영역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공식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정법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밑에 공식이 시뻘건색을 하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미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이름과는 달리 과거가 아닌 현재, 즉 지금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로 형성된 현재의 사실을 두고 그 원인을 가상의 조건으로 바꾼 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추측, 소망, 후회를 하는 겁니다. 다만 위의 공식에서 보셨듯이 조건절의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따라서 형태는 과거라 할지라도 해석은 현재형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에서 보셨던 실제 문장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9페이지 네 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ithout stress,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만약 스트레스가 없다면 너는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스트레스는 존재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문장을 원래의 인과관계 문장으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Because there is stress, you ar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you ar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너는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가정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 역설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인이 되는 절을 조건절로 바꿔줘야 합니다. because부터 stress까지의 절을 if절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때 바꿀 때 당연히 기존의 원인이 되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제를 가정법 원칙에 의거하여 과거형으로 바꿔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거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제를 바꿀 때 그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 설령 1인칭 단수라고 할지라도 무관하게 항상 was가 아닌 were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게 법칙이니까요.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비동사는 가정법 과거에서는 were가 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아래 조건절은 보시는 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남은 과정은 남아있는 주절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원인이 조건으로 바뀌었으니 당연히 주절도 바뀌어야 하고 그 형태를 가정법의 원칙에 맞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주절의 형태는 주어의 조동사 과거형, 여기서 조동사 과거는 의도나 뉘앙스에 따라서 would, could, should, might로 나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를 대입시키시고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 합쳐서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 되죠. If there were no stress,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만약 스트레스가 없다면 너는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은 남아있죠. 본문에는 If there were no stress 라는 말 따윈 없고 그냥 without stress 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대체 저 표현은 어디서 튀어나온 말인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잘 봐두셔야 됩니다.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표현을 위해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영어로 해석해 옮겨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법 과거에는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이 표현을 대신해서 써줄 수 있는 관용어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무려 4개나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if it were not for 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법에서 한 차례 응용을 한 형태인데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조동사 혹은 비동사를 도치시키는 형태인 were it not for 입니다. 세 번째로는 but for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without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만 적용 가능한 1번, 2번과는 달리 but for와 without은 가정법 과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만병통치약입니다. 저 4개 중에 4번을 선택해서 완성된 문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시는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무사히 도달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 충분히 머리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은 시뻘겋게 따라다니네요. 2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번에는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로 형성된 과거의 사실을 두고 그 원인을 가상의 조건으로 바꾼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었을지를 추측하거나 후회하는 겁니다. 다만 위의 공식에서 보셨듯이 조건절의 동사가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따라서 해석은 과거형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조건절이 먼저 갖추어지고 나서 그 후에 결과가 성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절보다는 if절의 시제가 당연히 하나 앞서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건절은 if 주어 과거 완료형, 주절은 거기에 주어와 조동사 현재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긴 말할 거 없이 이번에도 교과서에 수록된 문장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 가장 마지막 문장 The human race could not have survived without it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it은 문맥상 투쟁 도피 반응, 즉 fight or flight response를 나타내주는 말이고 아까와는 달리 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 약간 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Without fight or flight response, the human race could not have survived.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만약 투쟁 도피 반응이 없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인류가 멸망했습니까? 생존했습니까? 당연히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바로는 투쟁 도피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본래의 인과관계 문장으로 되돌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Because there was fight or flight response, the human race survived. Because there was fight or flight response, 투쟁 도피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the human race survived. 인류는 살아남았다. 이제 이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에 의거하여 다시 역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절이 조건절이 되고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 즉 만약에 투쟁 도피 반응이 없었을 상황을 가정해야 하며 그 시제는 과거 완료가 되어야죠. 그렇게 고쳤을 때 because there was fight or flight response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If there had not been fight or flight response 만약 투쟁 도피 반응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남은 건 주절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주절의 형태는 주어, 조동사 과거, 현재 완료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The human race survived 이것을 바꾸면 이런 형태로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The human race could not have survived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자, 완성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죠. 본문에는 분명 if there had not been 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냥 without 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는데 대체 저 표현은 어디서 튀어나온 말인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한 말에서 데자뷰를 느끼셨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해석해 옮겨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는 관용어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네 개나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if it had not been for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had를 도치시킨 had it not been for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네, 아까 분명히 시제 불문하고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but for와 without입니다. 저 넷 중에 4번을 선택해서 완성된 문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시는 저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 fight or flight response가 앞에 한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대명사 is로 대체되었을 뿐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 두 개의 공식은 베이스입니다. 오랜 세월 영문법이 정립되면서 형성된 과정이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알려고 드는 것보다 그냥 이 두 개를 기억하시는 게 100배는 빠르고 속편합니다. 그 외에 기억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는 were로 바뀐다는 거. 만약 뭐뭐가 없다면, 없었다면 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가지 관용어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가정법들을 소화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보너스 개념으로 강의 초반에 제시되었던 3개의 예문, 이것들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문장과 해석의 시제를 유심히 보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떠먹여줘서 익히는 것과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체득하는 것의 차이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가정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